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어제 밤과 오늘 새벽까지 내린 폭우에 밤잠 설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광양 백운산에 지금까지 27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곡성과 구례 성삼재에도 3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을 따져보니까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단 하루 만에 다 퍼부은 겁니다. 비 피해가 당연히 잇따랐는데요. 전남 함평에서는 수리시설 감시원으로 일하던 60대 여성이 수문 점검 도중 실종됐고요. 광양과 순천, 고흥에서는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침수 우려 때문에 일시 대피하게 됐습니다. 여수 돌산에서는 승용차가 침수됐고요. 전남 곳곳에서 도로와 농작물, 시설하우스가 침수되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대한해협으로 물러나 있지만 내일부터는 또 많고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호남과 제주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2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반짝 비가 그쳐있는 동안 많은 비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천시가 사용 종료를 앞둔 쓰레기 매립장의 대체시설 조성과 정부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시한을 앞두고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 입지를 발표했죠. 네, 순천시가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난 22일 입지선정위원회가 순천시 도심지역이자 국가정원 인근인 연향뜰을 입지 장소로 선정해 순천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 기구로 활동해온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와 현장 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최적의 후보지를 순천시 연향뜰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순천시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매립장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순천시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입지를 결정 고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오는 2029년까지 시설 완공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입지를 선정했다고 그동안의 입지선정 과정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로부터 장소를 통보받은 만큼 주민설명회가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끝나면 올 12월에 입지 선정을 고시한 후 토지 매입 등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1년부터는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명칭보다는 최근에 자원화 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순천시는 이미 가동 중인 경기도 하남시 또 평택시 자원화 시설을 모델로 삼고 그동안 주민분들이나 시의원분들에서 선진직 견학 활동도 상당히 많이 진행했어요. 네, 순천시는 이번 연향뜰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최근 자원화 해수 시설은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이나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도심 인근에 설립하는 추세로 국내에는 하남시와 평택시가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남시와 평택시의 자원화 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자원화 시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 악취나 유해 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이 지상부에는 체육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하남의 유니온 파크보다 더욱 친환경적이고 이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도입해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문화시설 등의 융복합시설을 설치해 순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입지선정위원회의 연향뜰 입지선정 발표와 관련해 지역구 시의원인 김미연, 이양기, 김태훈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의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의회나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원화 시설로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순천시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극한 갈등을 빚었던 민선 7기 입지 과정을 보면 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전공법으로 입지를 선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원화 시설 입지와 관련해서 지역의 반응 전부 다 우호적인 것은 아니에요. 네, 순천시가 입지선정위원회로부터 순천시 연향뜰을 입지 지역으로 통보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자 지역 일부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입지가 또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다만 입지선정위원회의 이번 입지 선정에 입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순천환경연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4명의 구성 요건이나 선정 절차 및 방법, 연향뜰과 함께 거론되었던 또 다른 후보지들이 제외된 이유, 또 시민 참여가 배제된 이유 등 선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온 순천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도 SNS를 통해 자원화 시설이 도심지역 그것도 국가정원 바로 옆에 조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순천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순천시는 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에 시간이 촉박했고 또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했으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선진직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원화 시설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조성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관련된 논란은 사실 어느 지자체나 겪는 문제이겠죠. 시기의 문제일 텐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도 필요할 테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광양시 공무원 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현재 남자 직원들만 하고 있는 숙직 근무에 대해서 여직원들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응답 비율이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광양시에 근무하는 직원 3명 중 2명가량이 현재 남자 직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숙직 근무에 여직원들도 참여해야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응답 비율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노조가 공개한 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여직원의 숙직 근무에 대해 찬성이 60%, 반대가 24.1%로 찬성 의견이 높았고 성별로도 남직원의 78.8%, 여직원의 64.1%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남직원이 여직원보다는 약 14% 정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여직원이 숙직을 하게 될 경우 시행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임신이나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은 제외해야 된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고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가 23.2%, 희망 여직원만 대상으로 실시해야 된다가 15.5%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남성 위주의 공무원 비율에 최근 여성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직원들도 숙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건데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직원들의 숙직 근무 실시하는 곳 이런 곳들도 있다면서요? 네, 광양시 공무원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가 그동안 남직원이 숙직을 전담해 왔지만 공직사회에 여직원 비율이 높아진 데 따라 전체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여직원들의 숙직 근무의 필요성이 자주 언급돼 왔고 또 숙직 이후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역차별, 형평성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여직원들의 숙직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대구시 등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제주, 세종, 진주, 청주시가 남녀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여직원 숙직 근무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직원들의 숙직 근무 문제 단순하게 기계적인 남녀 평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 설문조사 항목에서도 언급된 임신 중이거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 등 이 숙직에 참여하는 여직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처럼 네. 비가 계속 많이 와서 어제 밤에 무섭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천둥이 번개가 치고 막 저는 난리가 진짜 아니어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집중호우 온 것 같아요, 여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뭐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비와 관련된. 그래요? 예, 뭐가 있습니까 좀? 그 뭐 수문 관리하시던 분이 막 물에 휩쓸려서 뭐 떠내려갔다 뭐 이런 뉴스도 보고 뭐 그런데 항상 그 자연재해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면 이제 저희도 당황스럽기는 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밖에 자. 다니실 때 조심하세요. 아 예. 예. 장시간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비 올 때는 일찍 또 지역 경제를 그만 생각하시고 아, 또 돌아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비가 오면 또 한잔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만 분위기가 이상하게 비를 흘러갔네요. 그쳐달라고. 예, 그렇죠. 뭐 운치가 있긴 하지만 네. 예, 또 가정에 또 운치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화제의 판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이번 주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이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행정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한 행정사가 변호사 업무를 대신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좀 가져왔는데 뭐 사건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제 피해자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가 해야 되는 법률 업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예. 이- 행정사무소라는 곳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행정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행정사 사무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관할 관청에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인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해주거나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일반인들이 그걸 좀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예. 업무는 대신해서 보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제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제 문제는 오버페이스로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버페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호사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어떤 이익을 제공받고 이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 상담, 뭐 소송 업무,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 법률 사무 이런 거 취급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유사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한 번씩 기사로 뜨는 거 보면은 꾸준히 이제 있는 문제 같아요. 근데 변호사법에서 이런 것을 금지해 놓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런 법률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돈을 받는 걸 금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가 아닌 자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그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 객관성이 담보되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민형사소송에서 모두 이기게 해주겠다. 뭐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내가 뭐 5억 넘게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이제 그 수임료로 받아 챙긴 거거든요. 사실 능력이 좋은 분이신가 봐요. 그렇죠. 뭐 영업적인 능력이 좋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결국에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이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나 봐요. 그리고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니까 실형까지 선고를 한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업무 보조를 했던 사람에게도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해결이 잘 됐을 경우에는 그냥 무마가 됐던 것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혀 변제를 받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소까지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간혹 이제 그 이제 변호사 비용이 좀 이제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 상담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직접 이제 뭐 그 재판 출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렇게 자격을
위반해가지고 한 분 말고 행정사분들 말고 네.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 소비자분들 아니면 법률 서비스 소비자분들이 아는데 행정사에게 이런 것을 맡겼다 이런 것은 뭐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맡긴 사람이요. 네. 맡긴 사람 역시 그 이익을 받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뭐 제3자에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사실 맡긴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뭔가 처벌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사건이 잘못됐을 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죠. 누가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화제의 판결 짚어봤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대신한 것은 아니죠. 잘못한 행정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주제로 오면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많은 분들께서 아직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할머니가 몰 차에 타고 있던 어린 손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순천에서도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어요. 무려 13중 추돌이 발생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이게 차량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인지를 가리는 게 쟁점이 되곤 하는데 자동차 결함에 대해서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논란이 많고 개정 요구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꽁트 듣겠습니다. 왔다 그놈 생긴 거 좀 보소. 그 주인 닮아갖고 잘생겼네. 잘생겼어. 이 놈이 아주 귀한 놈이야. 요놈 봤는데 석 달은 넘게 걸렸네. 어디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밟아볼까? 오면 왜 이거 왜 이래? 와 큰일 날 뻔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속도가 겁나 빨라져 보네. 네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무엇을 도와주고 자시고 나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산 차 딴 걸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환불을 해주든가 하시오. 아, 네 고객님 말씀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어떻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오늘 차를 새로 받았는데 차를 몰고 나갔다가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 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말도 안 듣고 환장해 본 줄 알았어. 아니 사람이 안 다쳐갖고 다행이지. 이거 못하고 댕긴게 얼른 딴 걸로 바꿔주시오. 그리고 나 이 회사 차 불안해서 못하니까 아예 환불을 해주라고요. 환불. 아, 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선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좀 있어서요. 먼저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고객님 문자로 제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 놈의 일들을 그리 꿈을 댄가. 아니 서류를 보내고도 일주일 만에 새 차라고 또 보내주네. 아니 다시 몰아봐야지. 또 뭔지 생길지 모르겠고. 오이 뭐야 이거 또 이번엔 시동이 꺼져보네. 왔다 돌아불겠구만. 아니 여보세요. 이거 새 거 맞소? 이번에는 시동이 꺼졌는데 이거 차이어 리어카이어 뭐야 이거? 네네 고객님 다시 처음에 보내주셨던 서류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서류고 뭐고 빨리 환불해 주시오. 나 이거 골프채로 그냥 확 두드려 깨버려야지. 나 성질나서 못 먹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찰지네요. 어렵네요. 이제 사투리 연기라는 것이 참 거의 뭐 쉽지 않습니다. 충무로에 또 다시 한번 또 사투리 배우가 또 나온 것 같은 또 맛깔난 사투리 연기까지 만나봤는데 이 차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차에 문제가 많고 이 차주께서는 이 고객센터에 또 응대에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절차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관련된 이야기 한국형 레몬법 이야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100.3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라는 것이 뭐 교환 환불제도 자동차에 관련해서 관련된 이야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렌지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레몬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게 달콤한 오렌지인지 알고 사와서 이걸 이제 집어서 봤더니 맛을 봤더니 이게 시큼한 레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몬은 약간 이제 불량품을 말하는 은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제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비유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어떤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레몬법 한창 논란되다가 결국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0월에 도입이 됐고 이제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이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법은 원래 있었고요. 이 47조의 2부터 47조의 12라는 이제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제 명칭을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제도 한국형 레몬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신차 구입 후에 1년 이내 그리고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제작사에 환불을 요청하고 이제 소유자가 그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에 이런 것을 중재를 해서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에 2만 킬로 내에 일반적인 문제점은 3번, 중대한 문제점은 2번 이상 수리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문제가 반복된다라면 교환이나 환불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요건 이게 사실 이게 너무 까다로워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것인데 늘 이렇게 좀 논란이 됐던 걸 보면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한창 고민이 됐었던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 우선은 자동차 교환 환불 요건이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법에 이제 우선 하자 발생 시에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서명 계약에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일단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근데 현재 뭐 몇몇 그 수입차 제조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동차 판매 회사들이 지금 이거 다 계약서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계약서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안 적혀 있는 곳도 있는 거고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신차 구입을 또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한 하자하고 일반적인 하자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 이제 원동기라든지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대종 장치 이런 중요 부품들에 대해서 이제 중대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중요 부품에서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중대한 하자라고 하고 중대한 하자가 2번 이상 발생해서 수리를 마쳤는데도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3번째로 발생하면은 해당이 되겠죠. 중대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중대한 그 부품 이외에 일반적인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트렁크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자동차 문짝이라든지 그런 거 일반적인 부품 역시도 3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뭐 4번째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교환이나 환불을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제조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신차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고차는 해당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진짜. 신차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뭐 중대한 하자가 뭐 2번 발생한다거나 뭐 일반적인 하자가 뭐 3-4번 발생한다거나 이 말은 알겠는데 뭐가 중대하고 뭐가 일반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겠습니까?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방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원동기, 그다음에 주행 장치, 조종 장치, 그다음에 조향, 제동, 완충, 연료.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포함이 되죠. 예. 그리고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하고 전자 장치까지, 그리고 차대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은 중대한 하자. 이 부분에 뭔가 어떤 결함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결함이 발생하면은 운전을 못하는 네, 차가 네.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 이제 중대한 하자는 2회, 뭐 그리고 그 이외의 일반 하자는 3회라고 했는데 다만 이제 단서가 있는 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가 누적된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면 그 횟수와 상관없이 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무한정 뭐 이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뭐 2달이고 3달이고 이거 수리하는데 그렇게 걸린다라고 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라는 것은. 그래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수리 기간까지도 이제 생각해서 이제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꽁트 돌아가 보면 급발진이 의심이 되고 갑자기 뭐 시동이 꺼져보네 또 이렇게 차주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하자는 뭐 중대한 하자라고 봐야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선 급발진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급발진이라는 것은 어떤 원동기 또는 동력 전달 장치. 그러니까 좀 이게 한글로 하니까 오히려 더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엔진이나 그 변속기, 트랜스미션의 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중대한 하자이고 시동 꺼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나 변속기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상 소비자가 실제로 받으려면은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대 하자가 1회 우선 발생을 하고 일반 하자는 2회 이제 수리를 한 후에도 또 동일한 하자가 발생을 하면 그 이제 차량을 구매하신 소비자는 화재 재발 통보서를 이제 제작사, 자동차를 제작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화재가 아니고 하자입니다. 하자 제발. 예. 화재에 나면은 큰일 나죠. 예. 하자. 죄송해요. 하자 제발. 하자 재발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제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사에 나서고요. 이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중재 판정을 내리는데, 예. 자 중요한 것은 이 중재 판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확정이 됐다라는 건 더 이상 불복을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절차 이제 1회 하자, 중대 하자 1회, 그다음에 일반 하자 2회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하자 재발 통보서를 우선 제작사에 제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내리고 판정을 하면 이제 그것이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절차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얼마나 되고 있나를 보면은 네, 그쵸. 그렇게 많이 들어본 사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거의 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하늘의 정도로. 별따기 정도예요. 네, 이제 지난 6월 7일에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4년간 자동차 교환 환불 요구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한 1,950사건이 종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0.67%, 그러니까 한 13건 정도만 교환 환불 판정이 내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판정하는 데까지. 그래서 평균 소요 시간이 한 7개월이 넘는다고 와. 해요. 그러면 사실 뭐 그동안은 차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겠죠. 이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차고, 그리고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타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못 하겠다고 해서 이걸 신청한 것일 테니까 네, 그래서 답답한 거네요. 13건밖에 안 되고 이거 그마저도 7개월 이상 걸리게 되면 그렇죠. 사실 2,000건 중에 13건만 교환 환불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상 안 해주는 0.6%, 거죠. 1%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급발진 사고에서 이 레몬법 적용이 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역시나 입증 책임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입증 책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급발진 사고든 뭐든지 간에 1년 2만 킬로, 1년에 그러니까 차를 사고 나서 1년에 2만 킬로가 초과하면 일단 레몬법 자체가 적용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 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레몬법의 적용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자의 추정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을 도입하면서 차량 소유자에게 차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 그러니까 6개월 내에 하자가 생겼어요.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 하자는 원래 인도할 때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좀 바꿔보자면 6개월이 넘어서 7개월째 이 하자가 발견됐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 소비자들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로 이런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에 부담을 느껴서 절차 진행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결함인지 아니면 운전자 과실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뭐 어떤 자료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쉽지가 않죠. 예. 뭐 의료 과실을 다투는 거랑 거의 뭐 똑같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특히나 이런 급발진 사고에서도 대부분 운전자의 그런 미숙함 때문이지 자동차의 결함 때문은 아니다라는 게 좀 되게 지배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레몬법이 먼저 도입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하자 추정 기간을 저희 이제 우리나라보다 긴 1년이나 2년까지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이거 좀 더 늘려야 된다. 소비자한테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 얘기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자 추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뭐 입증 책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는 아무래도 이 자동차 회사들의 반대가 또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도입될 당시에도 문제가 많이 지적됐었어요. 이 6개월 뭐 하자는 거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뭐 2년에 뭐 2만 마일, 뭐 3만 마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뭐 3만 8천 킬로, 뭐 그 2만 4천 마일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8천 킬로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굉장히 완화해 준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결함이 뭐 어쨌네 저쨌네를 입증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좀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런 법이 도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유서가 깊으니까 이제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몬법에 해당되는 뭐 차량으로 인해서 뭐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라면 그 피해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피해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 보상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정신적인 위자료가 될 수도 예. 있고 소송 비용까지도 소송 비용 비용까지. 이런 것도 다 예.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손해배상 역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 있어서 단순히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어서서 이 굉장히 어떤 징벌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상해라라고 판결까지 선고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굉장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미국에서의 이 레몬법 영향력이 훨씬 더 방대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뭐 제조사들의 영향력 여부를 떠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이 굉장히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제조사들 뭐 미국 업체 말고도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굉장히 더 그 주의를 기울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무튼간 뭐 신차 구입할 생각이 있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계약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면서 교환 환불 제도가 잘 정리가 돼 있는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요구가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입증에 대한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까 그 하드웨어 추정 기간도 지금 현행법에서는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도 이제 지금 이제 확대해야 된다. 적어도 1년 정도로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고요. 예. 또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인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리스차 그리고 뭐 장기 렌터카드는 이 내몬법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형 내몬법의 중재 신청조차 불가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럼 사실상 뭐 개인 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 리스 장기 네. 렌트 차도 진짜 많은 걸로 엄청 알고 많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차들은 아예 이 뭐 대상도 안 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법이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뭐 건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법감정에 맞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결국엔 또 그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요. 오프닝에 말씀하셨던 그 강릉 급발진 사고는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할머니가 그거를 계속 밟았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분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인간이 물리적으로 30초 동안 뭐 그렇게 밟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판결이 이제 지금 이제 감정인이 채택이 돼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뭐 이런 어떤 제조물 책임이든 이런 차량의 결함 책임이든 대부분 소비자의 가실이다. 뭐 운전자의 미숙이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좀 이제 이런 뭔가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좀 그런 판결들이 나와서 좀 아예 이제 제조사 측에서 아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자각하게 하는 그런 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를 살 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하자 발생 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제가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법 잘 만들면 뭡니까? 이런 그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도록 뭐 의무화시킨다라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아까 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완화하는 그런 방향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명백하게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교환 환불 때문에 곤란을 좀 겪고 있는 분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고 싶으세요?
우선은 그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잘 뭐 영상이라든지 뭐 각종 뭐 블랙박스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좀 잘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겠고 언제 맡겨서 언제 찾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야겠죠. 아까도 수리를 언제 말씀드렸지만 맡기고 찾았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수리 기간이 뭐 30일을 초과하면은 이 규정에 해당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입증할 책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들을 잘 수집해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어떤 분쟁으로 갔을 때 이제 나에게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뭐 이 점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뭐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수리를 만약에 맡긴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공업사에 맡기든 아니면 그냥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금 신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한 것만 인정되는 것이지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설 수리업체에서 보증 기간 내에 잘못 수리를 해버리면 예. 그 이후에 보증 수리는 완전히 거부되는 그런 상황들도 면피해버리는 거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기간 내에 특히 신차라면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법의 횟수를 정해놓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이 결함이 동일한 결함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2번, 3번이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니까 예. 이거를 동일한 하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뭐 이런 꼼수까지 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전 법정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칭찬받을 인물이 참 많습니다. 네. 하지만 수천 번 칭찬을 해도 과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73년 전 목숨 바쳐 우리나라를 지킨 6.25 참전 요사들인데요. 예. 이 70년 전 두려움과 추위, 배고픔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전장에 청춘을 바쳤던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여수시 지회 이순철 지회장 만나봤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2, 언제 참전하신 거예요? 18살 때. 18살 때요? 그때 병력법이 20살 먹으면 신체검사 통지서가 와. 근데 나는 신체검사도 안 영장이 나옵니다. 하양면에서 그때 60명이 갔어. 60명이 갔는데 여수관계로 한 30명 떨어져 나가버리고. 왜 떨어져 나가냐. 돈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가 그때. 이제 우리들 같이 돈도 없고 백인도 없는 사람은 가자면 가고 이제 잡아가 갔는데 그때는 순천 올라가는데 한 30명 또 떨어져 버려. 그래갖고 이제 군산을 갔는데 강안도, 경상도, 전라도, 상계도가 맛있다. 그래서 이제 신체검사를 해. 국민학교에다가 강당에다가 매들 한 매들었더라 쫙 깔고 깨댕이를 할떡 뺏겨서 거기서 재와. 옷 입힌 옷 도망갈게. 그래도 깨댕이 벗고도 다 놨더만은.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제주도로 갔는데 그때 훈련소가 제주도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52년도 서울 수복되고 이제 군산서 이제 신체검사하고 제주도로 LC대로 타고 갔는데 비행장에서 갖다 퍼놓고 이렇게 훈련소에서 와서 쫙 데려가. 낮이면 청소하고 밥 때 되면 밥 타다 먹이고 특무대에서 20일간을 있었어. 훈련을 받으러 가거라 그래. 하성한학교로 특명이나 그리고 육군 하성한학교 졸업탄계로 거기서 이제 LCT를 세 책이 3,000명에서 9,000명이 타고 강안도 속초 비양장으로 간게 9,000명을 갖다가 비양장에다가 나눠기로 제무시가 수백 대가 와 있는데 군인들 타고 됐는데 자 가서 요거를 들다 보니까 전부 운전수가 미국 놈들이요. 그 말이 안 통해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그때 전쟁터 기억나세요? 그 생각나. 2월 초에 일선에 투입해갖고 7월 27일 날 휴전이 내신 게 약 한 6개월 정도는 일선에 있었어요. 그간에 뭐 중공군도 객투가야 전투가 벌어지고 제일 처음에 전투로 당하니까 정신이 돌아버려. 그냥 벌벌 떨리고 그냥 몇 번 겪은게 이제 좀 괜찮아지. 나가 살아와갖고 6남매를 낳아서 한 30명 정도 가족이 퍼졌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인구로 퍼뜨렸다면 한국에 빡빡하게 사람이 근데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아버님 주위에서도 많이 보셨어요? 막 눈 빠끔하게 뜨고 죽어갖고 노무자들도 많이 죽고 노무자들이 시체를 처치를 해. 전원줄에다가 죽은 시체를 묶어갖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탁 해갖고 막 내리고 끄고 가거든. 그 우리 전우가도 참 잘된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야 돼. 하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옆에서 담배 피우고 같이 있던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딱 그 노래하고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요, 딱 맞아. 지금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전쟁 있는 나는 몰라 그런 전쟁을 한답니까? 막 섞어져 갖고 그냥 인민군이지. 밤이 뭐 한국군인지도 구별을 못할 대로 똘똘 못하려고 갖고 막. 우리 한국군들도 생포를 대표하고 막 이북에 많이 있을 거예요. 7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은 생생하시죠. 그 막 저녁으로 자면 눈에가 삼강기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전투로 작게한 편이야. 옆에 사람들 말 들어보면 우리 앞에 한 달 앞에 간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렸지. 휴전이 70몇 프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들어 방송을 함께 제일 한 뼘이라도 더 뺏으려고 막 붙어댔어. 그게 훈련도 다 못 받는 것 같아. 쳐여갖고 다 죽여버렸지. 아버님 2월에 가셨잖아요. 네. 가장 배고플 때 아니었어요? 그때가요? 가장 춥고 배고플 때. 아이고 배고픈 건 말도 말해. 글쎄 노무자가 주먹밥을 요막저기 뭉치갖고 학구짝에다 담아갖고 오면 그럼 따신 놈을 반찬이라는 것을 소금을 해갖고 이렇게 지지주거든. 건지려보니 나눠주려고 노무자가 나눠주면 밥이 붙어갖고 덩어리가 큰 놈 작은 놈 그래. 큰 놈 받은 놈은 한 마리 따놓고 먹어버린디 작은 놈 받은 놈은 막 당독던 눈물이 막 울울울 쏟아져. 계속 배고파. 배는 고프지 귀신은 없지. 집었던 집으로. 모르지. 안 겪어본다는 모른다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싸움을 해서 죽고 그런가 보다 그러지. 실제 현장을 안 겪어본다는 건 모르지. 지금같이 군인들이 힘이 좋고 바닥바닥 하면 너희 다섯이서 총알 내려갖고 덤벼드는 것을 주먹으로 가서 패부는 걸로 배고파. 힘이 없어. 힘이. 실탄을 진간하면 다 딜레부르고 감방 세봉 속을 비상식량을 진간했는데 어느새 다 주먹을 부고 돌무제 이러저만 걸 다 담아갖고 지고 다니고 깨고리 가재 이런 거 호랑이 넣으면 다 들여갖고 다 주먹고 산에 가면 풀랑 뭐 달롱개 뭐 여기 가랑잎 저 풀나무 잎알이 보다는 놈 막 다 줍지. 옷이 1년이면 작업복 2벌, 네이 2벌, 사지옷 1벌, 오바, 군인들 오바 이렇게 미국서 딱 기명이 돼가지고 막 싣고 와. 싣고 오면 그것을 인터넷에다가 배부를 해줘야 근데 청량리 보급창고에서 큰 걸로 탁박 가져갖고 막 물들여갖고 그냥 시장에 전부 반복도 가만히 소화 큰 거 떡도 동당치는 맹가 어때 뭐 빼빼 몰라갖고 있지. 춥다이 뭐 말도 못하게 춥지. 1등 올라가면 배나 부를 줄 알고 덮어 1등 올라가갖고 배가 뜨겁다.
강화도 깨구리 한 마리 잡아놓으면 10억 돈 드나요. 깨구리 굴고 뭐 사탕거리지. 아이고 잡으면 옆에 놈은 나라 먹자니 다 시켜갖고 지 혼자 가서 딱 묶고 오고 그런디. 아 대우로 그냥 막 사한 건 막 빔지. 그거 왜 저 막 참말로 사탕거리지 뭐. 제대를 18살 먹어갖고 24살에 제대했거든요. 취직을 해갖고 백력증명서로 띠로 면사무소로 한께로 백사계 말이 기피자가 백력증명서를 띠로 왔네요 그래. 그 말을 들을 때 이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그냥 막 못 참겠어. 알고 보니까 그냥 너무 대신간 거예요. 내가 너무 대신 같지만 왜 장부로 정리해도 안 하고 기피자로 이제 연령이 돼 넘어간 게 이제 기피자로 딱 만들어 놓은 거야. 나가 살아왔으니까 다행이지. 나가 죽어버렸으면 누구도 살인자이야. 이 젊은 사람한테 교육 과정으로 해서 습득을 시키려고 해도 소총밴드는 다 죽어버렸어. 우리 여수 시 지혜가 전국에서 숫자가 제일 많고 제일 큰 지혜고 제일 우수지혜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 3,700몇 명이 남은 것이 지방 138.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78명이라. 이 걸어다니고 한 사람들이 29이요. 유교를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고, 김일성이가 썰어놓고 공산 등에다 엎고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고 불법 침략 전쟁이다. 이 유교 전장 상태를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 우리들의 책임 의무다. 네, 6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